전기차의 화재 발생 건수 중에 절반 정도, 한 49% 정도가 주행 중에 발생을 합니다. 네. 달리는 중에 하부에 이를테면 속도 방지턱 같은 데 네. 부딪히거나 돌이라든지 자갈 같은 것들이 밑에 튀면서 충격에 가해진다거나 이런 충격들이 이제 달리는 도중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화재 발생을 하는데 더 많은 이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최근에 중국에서도 전기차가 교통사고 이후에 차량 전원이 차단이 되면서 문이 잠겨서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안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차량마다 비상시에 수동으로 개방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혹시라도 차량 사고라든지 화재 시에 대피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좀 잘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6명이 숨진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청이 어제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와 지난해 8월이죠.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등을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자,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시죠. 이용주 교수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 2월 14일이었어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어제 사건 한 달여 만에 발표가 됐잖아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리조트 1층 승강기 앞 복도에 뿌연 연기가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놀란 작업자들이 서둘러 밖으로 대피합니다. 승강기 앞에서 6명이 숨진 채 발견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50여일간의 수사 결과, 이번 화재가 인재였음이 재확인됐습니다. 1층 배관실에서 작업자가 배관을 절단하고 용접하는 과정에서 불티가 튀었습니다. 불티는 바닥에 있던 지름 10cm의 구멍으로 들어가 지하 1층 천장의 보온재에 옮겨 붙었습니다. 보온재에 떨어진 불티로 인해서 추결 과정과 분소 과정을 거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재 예방 조치도 부실했습니다. 불티를 막기 위한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았고 화재 감시자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물을 공급하는 밸브가 잠겨 있거나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시공사 회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시공사 회장과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데 시공사 경영 책임자가 구속된 건 법 시행 이후 3번째입니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조치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경영 책임자 등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사가 끝나지 않은 리조트가 어떻게 사용 승인을 받았는지 인허가 과정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자, 교수님, 저 영상 보니까 발화 지점 근처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화재가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는 돼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반적인 공사 현장이라면, 신축 공사 현장이라면 건물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소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설치 안 돼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 공사 현장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처음에 화재가 났을 때는 공사 중이어서 공사 현장인가 보다 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난 12월에 이미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이라는 거죠. 이미 사용 승인이 났군요. 예, 그럼 사용 승인이 났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네. 이 건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 건축법이든 소방법에 관련된 시설들을 모두 다 완벽하게 설치가 돼서 사용을 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어야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사 그 이후에 이제 뭐 인테리어 공사를 대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는 스프링클러의 설치라든지 작동들은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야지 맞는 거죠. 다만 문제는 이번에 이제 화재 이번에 조사에 발표한 것처럼 스프링클러 배관이 연결돼 있지 않거나 또 밸브가 잠겨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밸브가 잠겨 있었다라는 거는 임의적으로 이걸 잠궈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공사 중에 스프링클러가 혹시라도 작동을 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공사하는 과정에서 관리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잠궈놨다, 임의적으로 잠궈놨다라는 관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스프링클러 배관에 밸브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곳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거는 처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한마디로 사용 승인 단계에서 소방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설이 안 갖춰져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용 승인 전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나려면은요, 감리가 준공 보고서라고 해서 소방 시설로 한정한다면 소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다 설치가 됐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준공 보고서를 작성해서 소방서에 제출하고 소방서에서 이런 것들을 내용을 보고 이런 것들이 완결이 됐다라는 그래서 준공 필증을 내줍니다. 그럼 그 준공 필증을 가지고 건축에서 지자체에다가 인허가 부서에다가 저희 사용 승인을 내주세요라고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서 받게 되는데 실제로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도 아까 보도에서 나왔겠지만 건물 자체가 사실 완성된 단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방 시설도 사용 승인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감리자라든지 또 감리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건물을 사용 승인을 하게 되면 최초 점검이라고 해서 소방 시설에 대한 점검들을 우선 먼저 한번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최초 점검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걸러지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수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중간 수사 결과 보셨을 텐데 스프링클러 이외에도 공사 현장에서 관리 감독 소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문제점이라고 보셨어요? 네, 지금 앞서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최초의 화재가 발생한 곳은 피트실이라고 해서요. 이 건물에 이제 배관들이 지나다니는 배관들을 모아놓은 그런 공간들인데요. 이 공간 안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근데 이 용접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용접 작업을 할 때 안전 확보를 위해서 조치돼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방화포 같은 것들을 더 깔아놔야 되는 것들, 주변에 또 소화수라든지 소화기를 비치해야 되는 것들, 또 화재 안전 감시자를 두어야 되는 것들, 또 주변에 또 혹시 가연물이 있으면 가연물들도 충분히 이격을 시켜놔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면 현장의 화재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 시공사 말로는 또 조사 결과에는 이렇게 화재 안전 감시자 용접 작업이 이루어진 곳이 한 8군데 동시다발적으로 8군데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유독 이 현장에만 화재 감시자를 배치를 안 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교롭게도 다른 데들은 다 배치되었는데 배치를 안 한 곳 또 안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안 했으니까 이런 또 화재를 피하겠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관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스프링클러 작동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었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아직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들인데요. 방화 구역에 관련된 문제들도 사실은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한 구역이 피트실로서 사실은 이 피트실 안쪽이 이제 구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화 구획이 형성돼 있다면 화재가 다른 쪽으로 확산되거나 또 확산을 좀 지연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을 텐데 그런 방화 구획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점, 또 그리고 실제로 이 피트실을 포함한 이 구역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방화구역이 안 돼서 다른 방화구역으로 연기가 이제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돼서 실제로 사망하신 분들이 다 발생했던 그 계단실 인근 복도 부분은 이 불이 발생한 구역과는 방화구역으로는 원래 분리가 되어 있어서 사실 네. 정상적으로 방화구역이 형성됐더라면 사망자가 있는 위치까지는 사실 화재가 확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방화구역의 미비라든지 훼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향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 시공사 대표, 현장 소장 이렇게 포함해서 한 6명 정도가 이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이 된 상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든지 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부분들의 위반에 대한 부분들의 책임도 적극적으로 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책임 문제를 방금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화재가 난 경우에 책임 소재를 묻는다면 사실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셨나요? 일단 공사 현장 또 공사를 진행하는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관리자라고 한다면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 또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또 이제 이를테면 그 위에 있는 이를테면 고용주가 되는 이제 사업주가 되겠죠. 혹은 여기에는 시공사가 된다면 시공사의 대표가 될 텐데요. 사실은 문제는 이제 이런 관리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책임들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로 작업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지켜져야 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잘 지키면서 작업들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이런 고용주라든지 관리자의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왔고 또 이런 것들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책임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의 사고라든지 안전사고 또 화재 이런 것들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각자 본인이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 매뉴얼만 갖춰진다고 해서 그 현장에 이게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되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중처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속, 처벌 강화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전보다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라는 이런 수준들은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의든 타의든 이런 법이 강화되면서 처벌도 강화되고 책임성도 강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과거보다는 공사 현장에서의 어떤 안전관리 수준들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안전사고가 현격히 줄어들 수 있을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 이번 공사처럼 공사 안전관리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도 사실 공사 막바지에 이제 공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공기를 맞추려는 왜냐하면 공기가 넘어간다는 것, 지연이 된다는 건 그만큼 다 돈으로서 공사비가 그렇죠. 늘어나고 거죠. 그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돈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또 안전이랑 충돌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안전이 또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를 아무리 잘하지만 또 현장에서의 개인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건 이제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요. 학생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을 엄마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시켜도 네. 본인이 사실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것처럼 네.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은 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작업자분들께서도 대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지만 아직도 여전히 작업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냥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고 이런 안전수칙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안 지키시는 이런 현장에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꼼꼼하게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이 범위 안에 들여다 놓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방금 안전수칙의 내재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화재를 바꿔서 전기차 화재 관련 얘기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전기차가 이제 불과 6년 전 비해서 확실히 이제 거리를 보면은 많이 전기차가 늘었다는 게 체감이 돼요. 통계를 보면은 전기차 보급 대수와 이런 충전 시설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나요? 예, 사실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2010년도,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생산을 하면서 이제 전기차 보급이 시작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이제 흔하게 볼 수 있게 된 건 5, 6년 전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인데요. 전기차 보급된 2018년에는 한 5만 6천여 대 정도 됐었거든요, 전기차가. 근데 네. 지금 2024년도에는 68만 대로 거의 12배 이상, 12배 이상 늘었네요. 증가가 네. 됐습니다. 또 여기에 맞춰서 전기차 충전 시설도요, 2018년에는 2만 7천여 개소였는데요. 2024년 작년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41만 개, 그러니까 네. 약 15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기 차량 대수도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고 또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시설도 그만큼 또 많이 증가를 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증가 추세는 사실 작년도에 전기차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하시면서 일부 지금 현재는 전기차의 어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관점이나 뭐 이런 기술의 혁신이나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전기차의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5, 6년 사이에 12배가 늘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5, 6년이 지나면은 이게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 화재, 전기차 포비아 이런 것도 사실 줄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기차 화재 건수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늘었나요? 예, 뭐 증가하는 추세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집계가 시작한 게 이제 2017년부터인데요. 이 당시에 한 건이 발생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전기차 대수는 한 2만 5천여 대 됐을 때 한 건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작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면 매년 한 91% 정도 증가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91%나 늘었어요. 예, 평균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증가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양적으로는 많이 증가를 한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대수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화재 건수도 늘어난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좀 착안해야 될 것들은 저기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약 5만 5,700여 대 정도였는데 화재 건수가 3건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매년마다 발생하는 차량 대수를 대비해서 얼마큼 네네. 화재가 발생했느냐. 이걸 이제 약 한 10만 대당 기준으로 나눠보면은 네네. 2018년도에는 한 8건 정도가 발생했고 10만 대 중. 그다음에 2020년에는 10건, 그 다음에 11건, 그 다음 13건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은 맞습니다. 매년 한 10%에서 15% 화재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10만 대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화재 위험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노후화에 의한 부분인지 아니면 또 이런 사용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인지 이런 것들의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좀 화재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한 조사 분석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군요. 그러니까 내연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오래된 차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계속 앞서 얘기를 나눴지만은 5, 6년 사이에 이제 비약적으로 는 거 또 생산 시기 이런 걸 보면은 비교적 내연차보다는 좀 새로 생산된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그 차이점은 정확하게 뭘까요? 예, 대부분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한마디로 이제 노후화가 될수록 화재 발생 위험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기차들은 보급된 지가 채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면서 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 전기차의 차량의 연식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배터리의 교환 주기라든지 또 배터리의 충전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전기차도 오래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수록 화재 위험도가 높아지는구나. 혹은 아니면 전기차는 특성상 오래 사용해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차에서 많이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들 그건 이제 사실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5, 6년 사이에 차들이 많이 늘었고 그러면서 그렇죠. 거기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요인일까? 노후화가 아니라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최초 자동차가 생산됐을 때의 결함에 대한 부분들, 배터리 가장 많이 이제 화재의 원인이 되니까 배터리 이상 부분이 아예 생산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전기차의 특성상 하부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충격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운행 없죠. 중에 네. 이렇게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변형이 생기고 이 변형이 배터리 이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오히려 조금 말씀드린 후자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분석들을 해보면 주행 중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하부에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어떤 화재일 가능성들을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경향성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화재는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왜 더 위험한가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잘 꺼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일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정확히 따진다 그러면 배터리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잘 꺼지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네. 배터리 내부에 열폭주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실은 바깥에서 이걸 끄려고 해도 물을 뿌리거나 혹은 또 냉각한 뭔가 소화약제를 뿌린다 하더라도요. 배터리 내부까지 침투가 돼서 냉각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이 나도 잘 끄기가 어렵고 또 이 열폭주라고 하는 것들은 냉각이라든지 혹은 또 질식소화 이런 것들로도 잘 꺼지지 않는 열 반응에 의한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계속 꺼지지 않고 열을 발열을 하게 되면 이 발열이 자동차의 다른 가연성 있는 부분에 착화되고 옮겨 붙거나 혹은 또 배터리 자체가 그냥 폭발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끄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유독가스는 어때요? 예, 맞습니다. 유독가스 부분들도 있는 게요. 이 배터리 내부에서 열폭주가 일어나서 발생하면 오프가스라고 하는 유독한 가스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 화재보다는 이 오프가스가 발생하면서 유독성도 있지만 또 이 오프가스가 축적돼서 폭발을 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은 좀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폭발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폭발하면 위험하겠구나 하지만 이게 이제 소규모 폭발일 수도 있고 전면적으로 차량 자체가 전면적으로 폭발하는 이런 상황들까지는 이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폭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전기차 화재에 대한 특성을 조금 잘 이해하실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폭발 이렇게 할 경우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목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대응이 초기부터는 다른 내연차에 비해서 훨씬 더 강도 높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꺼지지 않으니까 겉에서 보이는 불을 끈다 하더라도 열폭주가 일어나서 재발화되거나 재착화되는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로 본다면 사실 화재 진압이 상당히 어렵고 또 지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재가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 또 그리고 그 지하 공간 안에 연기라든지 열 같은 것들이 축적됐을 때 다른 차량이라든지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는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내연기관 차에서 불이 나더라도 위험한 건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불을 완벽하게 끄진 못하더라도 주변으로 확대되는 것들을 막아줌으로써 소방대가 와서 본격적으로 불을 끄기 전까지의 확산 방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든 일반 차량에도 불이 났을 때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상황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작년 8월에 발생했던 이 청라 지하 주차장 화재처럼 네. 전면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특히 화재가 발생했다면 빠른 신고 그리고 빠른 대피를 하고 그다음에 소방대가 와서 끌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조력하는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응 매뉴얼은 일단 찬찬히 좀 한번 짚어보고요.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 특징을 보면은 특히 일반 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은 주로 대응마트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제 한때 매뉴얼이 배표됐는데 이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이제 이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이 2023년도 12월에 제작 배포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작년도 2024년도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또 이제 청라 주차장 화재가 되면서 이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굉장히 이제 포비아 같이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네. 그 당시에 전기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 이런 것들을 수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환으로 해서 그때 배포됐던 그런 이제 공동주택의 이 매뉴얼들 전기차 매뉴얼들을 조금 보완해서 네. 일반적인 건축물들 또 일반적인 건축물도 지하 주차장들이 굉장히 넓게 있으니까 네. 또 이거 전기차 충전면도 확대 보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 매뉴얼로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전보다 뭐가 좀 달라졌느냐라고 한다면 화재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대응을 할 때 꼭 안전 한마디로 대응하는 진압을 하는 사람의 안전 확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기를 해왔다는 부분들이 조금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안전한지를 모르니까 뭐 D급 소화기라든지 리튬이온 전용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본인들이 혹시라도 불안감 때문에 사다가 쓰시고 이러셨는데 이렇게 이제 적응성이 없는 뭐 D급 소화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는 이런 내용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이해도 하시고 불필요한 설비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이해를 도울 수가 있을 겁니다. 교수님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요즘에 이제 그 휴대용 분무 소화기 같은 것도 예. 시중에서 팔거든요. 예. 만약에 초기에 이제 이런 불이 났을 때 이런 소화기를 갖고 있다가 네. 뿌리는 것 도움이 되나요? 초기에? 실제로는 사실 차량용 소화기들 대부분 이제 의무화돼 있어서 차에도 다 가지고 다니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실 불을 끈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조그맣게 들면 불씨가 났을 때. 이를테면 바로 뭐 내 앞에서 담배 뿌리든 뭔가 해서 네, 네. 막 불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소화기로 끄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적응성이 있지만 이미 차량 내부에서 어느 정도 화재가 커진 상황이라든지 차량 본네트 안쪽에서 이미 화재가 났다면 겉에서 아무리 뿌린다 하더라도 그 안쪽까지 침투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 진압 효과나 소화 효과는 상당히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재 바로 내 자리에 눈앞에서 불이 났을 때는 꺼봄직하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오히려 대피를 하거나 안전하겠다. 빨리 신고를 하거나 예, 그게 맞습니다.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매뉴얼에 나온 전기차 화재 대응 방법을 그림과 함께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 피난 대응의 순서 그리고 유의할 점 설명해 주실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재에 관련된 상황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화재 수신기에 대해서 화재 감지기라고 하죠. 감지기가 이제 화재를 감지해서 알려주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의 초동 조치, 당연히 이제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를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또 가장 빠르게 119에 신고해서 소방이 출동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매뉴얼에 정리를 해놨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초동 대응을 하기 위한 관리원들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임무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차량이 이제 여러 가지 화재 확대를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로는요. 차량 내부에 이제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때문에 차량 출입문 같은 것들 개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왜냐하면 개방했을 때 그 안에 갑자기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오히려 화재가 급속하게 커지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의 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을 관리사무소가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대응해야 맞습니다. 되는 관리인들, 매뉴얼이죠? 일반인들이 네. 아니라 관리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더 중요한 입주자의 대응 요령, 그리고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입주자들은 일단 가장 본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리하게 화재를 진압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신고 혹은 또 아니면 빠르게 대피를 한 이후에 신고를 하는 과정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발견 즉시 119나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신고를 할 때는 어떤 차종인지 또 화재 위치까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진압을 하거나 소방대가 출동해서 활동을 하는데 훨씬 좀 도움이 보통 되겠죠. 이제 지하 주차장 보면 구역 표시가 맞습니다. 다 기둥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예, 게 그거하고 효과적이라는 그다음에 거죠. 층수라든지 또 그리고 네. 주변에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 같은 것들까지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이후에는 대피 화재가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 따라서 아마 관리실에서 대피가 필요하면 대피 방송을 할 텐데요. 그 대피 방송에 따라서 안전하게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피 방법은 뭐 많이 우리가 아파트 대피 이런 거 비슷한데요. 피난 계단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대피를 하실 때 항상 문들을 잘 닫고 대피를 해라라는 부분 다시 강조를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나는 도망가더라도 문을 열어놓으면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연기라든지 또 연기가, 화염들이 다른 네네.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네. 대피한 이후에 문을 항상 잘 닫을 것. 또 그리고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선 배려해서 조력하면서 대피를 할 것. 그다음에 피난 계단으로 대피를 하더라도 지하에서 대부분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는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지하 네. 주차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연기도 사실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이제 위로 상승하는 상승기류에 의해서 이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계단으로 대피를 하더라도 항상 낮은 자세 또 코와입을 막고 안전하게 대피를 하시는 것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이 매뉴얼을 보다 보니까 전기차 화재의 특징이 좀 있군요. 그러니까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순서가 운행 중, 그러니까 주차할 때보다 운행 중에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거꾸로였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불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생각을 또 지금 했거든요. 현재 여러 네. 가지 정책들도 전기차 충전면에 뭔가 안전하기 위해서 시설들을 갖추는 이런 것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발생 건수, 전기차의 화재 발생 건수 중에 절반 정도, 한 49% 정도가 주행 중에 발생을 합니다. 아니 왜 달리고 주행 있는 중에 발생을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많이 말씀드린 하는 대로 거예요? 네. 달리는 중에 하부에 이를테면 속도 방지턱 같은 데 네. 부딪히거나 혹은 또 밑에 달리는 중에 돌이라든지 자갈 같은 것들이 밑에 튀면서 충격에 네. 가해진다거나 이런 충격들이 이제 달리는 도중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오히려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터리 소모에 관련된 부분들도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갑자기 급가속을 한다거나 또 언덕길 같은 경우 갑자기 많은 출력들이 요구가 되면 전력을 그만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들이 이제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되면서 과열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운행 중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오히려 이제 화재 발생을 하는데 더 많은 이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오히려 충전보다는 네. 주차 중, 일반 주차 중에 화재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정차하거나 예, 견인할 맞습니다. 때도 발생을 심지어 예,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충전면에 대해서만 뭔가 안전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요. 운행 중이라든지 오히려 운행 중에 화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전기차를 운전할 때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운전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전기차를 구매하시거나 지금 타고 있는 운전자들이 숙지해야 될 부분들은 운행 중에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운행할 때 특히 이제 턱을 지나거나 뭐 과속을 하거나 예. 아니면 언덕길을 가거나 이럴 때 내연차를 타는 사람보다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전기차도 사실은 우리 많은 분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의 차를 타다가 이번에는 전기차로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네. 전기차를 타시지만 운전 습관이나 차량의 관리가 그냥 내연기관 차랑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다만 이제 전기차를 안전하게 쓰시려면 전기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들의 안전성을 좀 더
중요시하는 차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배터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운전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모터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소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기차는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간다고 굉장히 빨리 반응이 네. 빠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급출발을 하시거나 급가속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차량에 무리를 주거나 배터리에 이제 무리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인 거 잘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부가 충격되는 경우에 배터리에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도로를 운행하실 때도 턱이 없는 구간, 또 그리고 또 이를테면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또 일단 바닥에 돌이나 자갈 같은 것들이 많은 곳,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조심해서 다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조금 잘 챙기신다 하더라도 훨씬 안전하게 전기차를 타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기차 화재 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전기차 위험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전기차가 그렇게 위험한 아주 괴물 같은 이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래도 무서워요. 기술 네. 발전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안전성들은 상향이 되어 왔고 또 네.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나 기술지향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술지향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계속 편하게 써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안전하게 잘 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찾아 나가는 것들 필요하고요. 한 가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중국에서도 전기차가 교통사고 이후에 차량 전원이 차단이 되면서 문이 잠겨서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안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차량마다 비상시에 수동으로 개방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혹시라도 차량 사고라든지 화재 시에 대피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좀 잘 숙지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이영주 교수님이었습니다.